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근대루가의 그 피비린내 나는 폭력적인 탄생과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두 아이콘의 꽤 비밀스럽고 비극적인 로맨스를 하나로 엮어낸 화가 바로 외젠 들라크루아의 뜨거운 혁명의 불꽃에 대한 겁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어떻게 단 한 명의 화가가 한 나라가 뒤집히는 거대한 혁명의 정신과 당대 최고의 천재 음악가가 숨기고 싶었던 은밀한 비밀을 전부 자기 화폭에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끔찍하게 반토막 나버린 한 미완성 걸작에 얽힌 거대한 역사적 미스테리를 따라가 볼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미술품 감상이 아니에요. 예술, 음악, 정치, 그리고 그 속에서 끌어올랐던 인간의 진짜 날 것 같은 감정들을 완전히 파헤쳐 볼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낭만주의의 탄생입니다. 낡은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죠.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선 들라크루아가 당시 프랑스에 일으켰던 거대한 문화적 지진을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그게 뭐였냐고요? 들라크루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술계는 이른바 신고전주의라는 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고대 신화나 영웅들을 아주 완벽하고 교훈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좀 숨막히게 엄격하게 그렸죠. 그런데 들라크루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짜 사람의 감정, 막 폭발할 것 같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 날것의 감정과 역동성을 캠퍼스에 마구 쏟아부었어요. 한마디로 고리타분한 옛날 규칙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엄청난 반항아였던 거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1820년대 들라크루아의 상승세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고작 20대 초반에 단테의 배라는 작품으로 혜성처럼 데뷔하더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작품들을 연달아 터뜨립니다.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이나 사람들이 헉 하고 놀랄 만한 아주 극적인 순간들을 콕 집어서 대중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박아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1827년 작품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저 강렬하고 시뻘건 침대 위에서 아시리아의 왕이 적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후궁들, 말들, 보물들을 모조리 눈앞에서 파괴하라고 아주 차갑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혼돈 그 자체죠. 물감은 또 어찌나 두껍고 거칠게 발랐는지 고전주의의 그 얌전함이나 절제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평론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건 예술이 아니라 시각적인 폭력이다 라면서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가의 상징. 이제 들라크루아가 어떻게 프랑스라는 나라 전체의 정신을 그려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그의 스타일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즉 실제 파리 한복판에서 터져버린 폭발을 기록하는 데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아시죠? 이 그림 속에는 엄청난 상징들이 숨겨져 있어요. 저기 자유를 상징하는 여신 마리안네가 쓰고 있는 붉은 모자, 저게 바로 프리기아 모자인데 옛날 로마 시대 때 해방된 노예들이 쓰던 겁니다. 게다가 그녀 뒤를 보세요. 실크햇을 쓴 부유한 부르주아, 낡은 옷을 입은 노동자, 심지어 양손에 권총을 든 어린 소년까지 완전히 다른 계급들이 함께 나란히 싸우고 있죠. 바닥에 널브러진 시민들의 끔찍한 희생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계급을 뛰어넘어 자유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그 연대의식, 그걸 너무나도 소름 돋게 담아낸 겁니다. 이 그림이 단순히 유명한 걸 넘어서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대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자산인지 아시나요? 이 일화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999년에 이 그림을 일본 도쿄 전시회에 대여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송 과정이 무슨 007 작전 뺨칩니다. 그냥 포장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무려 핵폭발이나 어마어마한 충격도 견뎌내는 특수 캡슐에 그림을 넣었고요. 그걸 실어 나르려고 벨루가라는 초대형 우주항공 화물기를 띄웠습니다. 비행하는 내내 여러 나라 영공에서 안전 호의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예술 작품 단 하나를 옮기려고 한 국가가 이 정도의 엄청난 스케일과 자존심을 걸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 이야기, 미술, 음악, 그리고 문학입니다. 거대한 피바람이 불던 파리 거리에서 벗어나 이제 아주 은밀한 파리의 한 살롱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늑한 살롱 안에는 성격이 말 그대로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프레드릭 쇼팽, 네, 그 유명한 천재 피아니스트 맞습니다. 당시 그는 심장병 때문에 극도로 내성적이고 우울한 데다
약혼녀에게 파혼당한 슬픔에 푹 빠져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조르주 상드. 쇼팽보다 6살이나 많은 그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와 파리 사교계를 아주 쥐락펴락하던 대담하고 반항적인 소설가였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야망이 엄청난 사람이었죠.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조르주 상대는 그냥 문학계에서 성공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녀는 어머니의 아주 파격적인 조언을 진짜 그대로 실행에 옮긴 엄청난 행동파였습니다. 본명인 오루르 대신에 조르주 상대라는 남자의 필명을 쓰기 시작했고요. 남성용 양복을 쫙 빼입고 입에는 시가를 떡하니 문 채로 그 보수적이던 남성들의 사교계 한가운데로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파격이었죠. 이렇게 불도저 같았던 상대는 구석에서 조용히 피아노만 치고 있던 우울한 쇼팽에게 완전히 꽂히고 맙니다. 그녀는 상심에 빠진 쇼팽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맹렬하게 선언해요. 당신의 약혼녀가 당신의 예술의 영혼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 마음속에서 그녀를 확 빼내버리겠어요. 와, 진짜 거침없죠?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예술적 영혼이 무려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깊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 역사적인 로맨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 드디어 반으로 잘린 걸작의 미스터리입니다. 세 천재가 남긴 초상화에 얽힌 이야기로 가보시죠.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연인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예술적 텐션은 결국 절친한 친구였던 들라크루아 그리고 그 미스터리한 캔버스로 이어집니다. 그날 밤의 감각적인 디테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푸르스르 음악에 어둠이 깔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남장만 고집하던 상드가 오직 쇼팽을 위해 생전 처음으로 예쁜 여성용 드레스를 입고 곁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죠. 그때 쇼팽의 무겁고 감정적인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피아노 곡의 엇박자 리듬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마법 같은 분위기, 거기에 완전히 압도된 들라크로아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붓을 들어 두 사람을 하나의 화폭에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조르주 상드는 쇼팽의 음악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아주 강력한 혁명적인 힘이었습니다. 들라크로아가 미술의 판을 뒤집었듯이 상드는 쇼팽에게 제발 그 안전하고 얌전한 스타일 좀 버리라고 끊임없이 자극했어요. 훨씬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태발을 요구한 거죠. 결국 상대 영향 덕분에 쇼팽은 현대 음악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혼란스럽고 강력한 에너지가 담긴 소나타 2번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날 밤 연주했던 무거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소나타 2번의 3악장이 된 거고요. 미술, 음악, 그리고 문학, 이 세 가지 예술이 하나의 방 안에서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답게 융합되었는데 대체 왜 두 사람의 은밀한 모습을 담은 이 초상화는 완성되지도 못한 채 폭력적으로 반토막에 나버린 걸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거했던 쇼팽과 상드는 결국 사소한 다툼이 번지면서 정말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이별을 맞게 됩니다. 이 쓰라린 이별은 원래도 몸이 약했던 쇼팽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고 그는 헤어진 지 2년 만에 39세라는 아주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반면에 상드는 살아남아 계속 문학계에서 지위를 누렸죠. 그리고 화가 들라크로아마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그 미완성의 캔버스는 돈을 노린 상인들에 의해 두 사람의 얼굴을 각각 따로 팔기 위해 가위로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캔버스가 찢어지면서 한때 뜨거웠던 두 사람의 운명도 영원히 갈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쇼팽의 얼굴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상대의 얼굴은 저 멀리 덴마크 코펜하겐에 영원히 찢어진 채 따로따로 걸려 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바리케이드를 넘어 피 흘리며 싸웠던 한 국가의 거대한 혁명부터 끝내 파국으로 치달았던 두 천재 예술가의 아주 사적인 혁명까지 들라크루아는 이 모든 순간들을 화폭에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진정한 혁명적 예술이 탄생하려면 과연 반드시 무언가를 파괴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이 한 도시를 불태우는 일이든 수백 년 된 규칙을 깨부수는 일이든 심지어 걸작을 반으로 찢어버리는 일이든 말이죠. 찢겨져 나간 캔버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여운을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